제가 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첨단재생 의료 첨단재생 바이오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관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좀 되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젊은 비교적 젊은 여성 과학자들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분은 생명윤리법 위반의 논란이 있고 심지어 이제 조사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도 이제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박소라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장래 첨단 재생의료 산업 부분이 발전할 부분에 있어서 그 성장세가 폭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유전자 치료 그리고 유전자 변환 치료 이쪽 부분이 오히려 세포 치료보다 훨씬 뭐 5배 이상으로 많이 폭증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첨단 재생의료법을 이제 보면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부분이 과연 그 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잘 아시다시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2005년부터 시행이 쭉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 생명공학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고 임상을 하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장벽으로 느껴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 반해서 이제 첨단재생 바이오법은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서 있고 발전시키는 방향은 훨씬 뒤처져서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유전자 치료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는 방식의 그런 규제 틀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그리고 이제 지금 첨단재생 바이오법에서는 유전자 치료를 중요한 첨단 재생 의료의 그런 치료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개념에 관한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3조에 보면은 3조 1항에서는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법률에 의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정작 들여다보면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이 내용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규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 있질 않아서 지금 이제 유전자 치료를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없이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장벽이 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임상 연구와 임상 시험 관계. 그 임상 연구라는 이제 첨단 바이오 재생품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다 등록하라니까 우리 전세아 대표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고통이 많았다는데 그 사실 임상 연구가 되게 쉬울 줄 알았어요. 식약처를 통과하지 않았어. 원래 법의 취지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 그 내역사업 중개 연구 중에 한 파트가 비임상하는 그 연구 파트에서 최종 목표를 좀 쉽게 가려고 임상 연구를 최종 목표로 둔다. 임상 연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둔다 이래 됐어요. 혹은 식약처에 있는 R&D 승인을 받는 거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1 정도가 임상 연구의 심의 승인을 받겠다고 냈어요. 3분의 2는 이제 원래대로 그 식약처의 R&D를 받겠다 이렇게 냈고요. 그래서 저희들에 있는 과제가 한 3년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임상 연구의 심의를 통과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도 이제 사실 임상 연구 사업단한테 우리들이 그 소통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임상 연구를 받는 그 과제가 식약처에
R&D를 바르는데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아까 신속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 3년 안으로 한 4년 안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 임상 연구가 또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 임상 연구를 활성화했는데 나중에 다시 돈 벌게 제조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라. 이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뭐 이제 관계 부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서 외국 사례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임상 연구하는 파트를 임상 연구로 들어가고 임상 시험도 가고 또 임상 연구에 있는 그 결과들을 임상 시험에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뭐 좀 간편할 수 있는 뭐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개 연구가 상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의 트랙에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인지, 예를 들면 예전에 약사법에서는 연구자 임상을 하면 일상을 면제해주는, 일상으로 가름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천바법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지금 내용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가 좀 굉장히 어렵게 이 법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왕 만들어진 법이니까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더 그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제 유연성과 어떤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식약처도 전체 기간이 3.35년인가 뭐 이렇게 줄어들고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새로 하겠다라고 법과 함께 제시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이전과 뭐가 다르지? 도대체 어떤 혜택이 있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치 않아요.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제과학센터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규제과학센터로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면은 아직은 장기 추적 조사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과학센터가 사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규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식약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문화적인 게 뭐가 잘못되면 다 이제 식약처 탓이에요. 그러다 보면 식약처가 또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제가 결국 식약처의 어떤 고유 권한이나 고유 영역이 아니고, 규제라고 하는 건 이런 의약품을 제품으로 가는 과정에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윤리법에 묶여 있는 유전자 치료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규제과학센터의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